자,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내일과 모레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야가 치열한 표심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정가직설에서는 우리 지역의 지방선거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약 3개월 전에 진행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36.93%, 37% 정도 됐습니다. 이번엔 어느 정도나 나올지 궁금하고요. 도민들의 선택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뭐 사전 투표율에 따른 뭐 총투표율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표심에 주는 영향,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이제 2018년도 이전 지방선거에서는 한 20% 정도였습니다. 네. 2년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한 26%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대선에서 36%에 이르렀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은 실질적으로 사전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총투표율을 봤을 때 지난 대선에서 원주, 강릉, 뭐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과 비슷했고 나머지 10개 지자체에서는 4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총투표율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었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들, 세 차례 지방선거들을 본다면 거의 62%에서 63%의 투표율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번 선거에서도 한 30%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사전투표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총투표율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율이 이제 표심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보건데 크게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특정 정파에 유리하고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지난 대선을 보건데 강릉과 원주, 춘천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 지지 후보들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철원이 34%였고 횡성이 한 44%였습니다. 그렇지만 양쪽 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격차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점들을 본다면 사전투표율과 표심은 크게 영향이 없고 단순히 지역적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사전투표, 본투표 다 낮을 것으로 보이고 영향도 크게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네, 나 소장님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를 보면 전체 그 투표율이 한 63% 정도 나왔는데 사전투표는 한 22%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강원도 대선에서 보자고 한다면 전체 투표율이 76%,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38% 정도 하면서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냈는데 저도 예상을 해볼 때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마 이번에 있어서의 강원도 득표율은 아마 투표율은 60%가 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선보다 한 16%가 빠지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투표율이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봤을 때 이제 사전투표율이 정착이 되면서 많이 올라와서 거의 한 전체 투표율 50%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을 60% 가정한다고 한다면 사전 투표율은 강원도 한 30%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 투표율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투심에는 커다란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몇몇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합 지역인 춘천시하고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거든요. 이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보면 40대 유권자들이 한 5% 정도가 투표율이 전년에 지난 경우에 비해서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전투표에서 이 40대 층들이 얼마만큼 나오냐 따라서 이 최대 강원도 경합 지역인 이 그 춘천과 원주에 있어서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정착시대에 이제는 살고 있습니다. 자, KBS를 비롯해서 도내 5개 언론사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이번 주에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 결과를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국민의힘 바람이 강원도에도 무섭게 불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좀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로 하고 또 21일 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게 되면서 이러한 영향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1위 후보를 나타나고 있는 김진태 후보나 2위 도교육감 신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보수 진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18개 시군을 분석해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합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춘천, 원주,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 부분들이 정말로 깻잎 한 장 차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재 그러한 경합들을 보이는 양상들을 나타나고 있고 또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현역 단체장으로 있던 지역이거든요. 정선 같은 경우, 횡성, 그다음에 고성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그 현직 단체장 후보가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이 백중세를 나타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있을 내일부터의 사전투표 양일간 그리고 마지막 본투표까지의 과정들이 아무튼 국민의힘이 바람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또 이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장 가지고 강점인 현역에 있어서의 조직들을 발동해서 어떻게 맞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지동 정당의 바람 속에서 인물론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 대선 때는 그 부동산 이슈라든가 젠더 이슈라든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어떤 대통령 취임에 따른 어떤 컨벤션 과가 이제 지배를 하는 선거 구도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선거 구도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총선, 2020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사실상 그 당시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을 보이고 스스로 국민들과 어떤 공감이 떨어지는 얘기들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지금 그때 민주당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상당히 고전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선거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이제 인물론, 뭐 어떤 분이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을 보기도 하고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본다면 인물론과 이제 선거 구도를 봤을 때 선거 구도는 지금 민주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구도이고 인물론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 인물론이 상당히 그 어필을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론조사에 아주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특히 60대 이상의 어떤 유권자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31% 정도였습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 지금에서는 36% 이상에 이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이.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10분 중에 8분 정도가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하고 원주와 춘천 같은 경우에도 4분 중에 3분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본다면 투표율과 이런 지지율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상 60대 선거 구도에 이제 크게 선거 구도에 영향을 받는 60대의 투표가 상당히 선거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반면에 민주당 쪽을 지지를 보이는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20대 같은 경우 부동층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30, 40대도 예전 선거에 비해서 상당히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기존의 연성 지지층이 지금 마음을 못 잡고 있고 거기에 중도층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선거 구도가 상당히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선거 구도가 선거를 지배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는 자칫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 구도가 선거를 지배를 하게 되면 중앙정치가 지방정부를 거의 부속품처럼 자기네 전리품처럼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 발전이 상당히 어려워질, 지방정부가 홀로 서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를 이제 앞두고 있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물이 상당히 영향이 있는 인물이 지방의회라든가 아니면 단체장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선거 구도만 갖고 투표를 했을 때 과연 이런 사항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겨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분들도 홍보물을 잘 보시고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나쁜 부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래도 플러스가 많은 후보를 뽑는 방식을 취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공보물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부동층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5명 가운데 3명이 지금 부동층인 상황입니다. 이 부동층의 표심,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원도 교육감 선거는 오리무중이었다라고 볼 게 있는데요. 마지막 나온 대다수 여론조사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아직까지도 투표할 의향이나 의사를 정하지 못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렇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민병희 교육감이 12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서 현재 나왔던 6명의 후보 모두가 전부 다 신진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매우 떨어졌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단일화 같은 경우에도 양 진영과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더욱더 이 도의국 교육감의 흥행을 벌리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16만 명의 학생들의 과거와 미래를 책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거 비용 자체가 12억 한 4천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을 스스로 정당의 지원이 없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사실상 소극적인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보의 제공이라든가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이 유권자들이 물어서 투표를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